전쟁에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는 종종 승리자의 함성과 패배자의 비명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서사 뒤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운명을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독일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군림했던 여성 에미 괴링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잔혹한 몰락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녀가 겪었던 전후의 잔혹한 끝을 파헤칠 것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고요한 아침에서 역사학자 한지훈 교수는 낡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수십 년간 잊혀졌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발자취를 추적하는 열쇠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박서연 씨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이며 화면 속의 자료들을 응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언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역사적 진실은 마치 오래된 미스터리 드라마처럼 우리를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쟁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에미 괴링의 삶을 통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미 존네만은 190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연극 배우로서의 삶을 꿈꾸었고 실제로도 무대 위에서 상당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삶은 어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20년 후반 그녀는 한스 프란츠라는 첫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와 서로 다른 꿈 때문에 이들은 곧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엇갈린 운명처럼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에미는 당시 떠오르던 나치당의 핵심 인물이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헤르만 괴링을 만나게 됩니다. 괴링은 이미 한 차례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그의 첫 아내 카린은 193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카린은 스웨덴 귀족 출신으로 괴링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정치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괴링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에미는 괴링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사교적이었으며 배우로서의 경험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링은 그런 에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짧은 만남 후 그들은 1935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쇼이자 괴링의 권력을 대중에게 과시하는 기회였습니다. 결혼식은 나치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나치 고위 관리들과 군인들이 참석했고 히틀러는 이들의 결혼을 직접 축복했습니다. 에미는 이제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그녀는 갑작스럽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미 괴링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와 특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베를린 근교에 위치한 카린할이라는 거대한 사유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저택은 남편 헤르만 괴링이 첫 아내 카린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었지만 에미의 손길 아래 더욱 호화롭게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그녀를 시중들었고 그녀의 옷장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의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조선 왕조의 왕비가 누리던 호사로운 삶과 흡사했습니다. 에미는 남편 헤르만 괴링의 명성과 권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와 사교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녀는 베를린 오페라 극장의 후원자로 활동했고 수많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술 활동을 펼쳤고 에미는 자신을 문사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미 괴링은 남편의 잔혹한 행위와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정치에는 무관심했고 그저 남편의 명성에 편승해 사치를 즐겼을 뿐이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나치 정권은 유대인 박해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에미 괴링이 누리던 호사스러운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식탁에는 최고급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식탁에는 고통과 죽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수많은 증언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녀가 괴링의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탈된 유대인 소유의 예술품들이 괴링 부부의 카리날 저택을 장식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닌 침묵하는 공모의 형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섬뜩하고도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것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나치 독일의 세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국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승리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에미는 그런 남편의 권력 덕분에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1942년 이후 전세는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는 독일군에게 치명타였고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은 독일의 주요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은 불길에 휩싸였고 카리날 저택 또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괴링 부부의 삶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괴링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뒤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괴링은 자신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역사 속에서 권력을 탐하다 몰락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괴링은 매군에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잔혹한 행위는 이미 전 세계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동안 에미 괴링의 운명 또한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남부독일 베르히테스가덴에 있는 오보잘츠베르크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던 그녀는 이제 한낱 죄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체포는 제3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체포된 에미는 남부 바이에른주의 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른 나치 고위 관리들의 아내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급 실크 잠옷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어야 했고 최고급 음식 대신 형편없는 배급 식량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호화로운 삶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에미는 미군 정보장교들로부터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관들은 그녀가 남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치 정권의 만행에 얼마나 동조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에미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내였을 뿐이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무지했고 단지 문화활동에만 집중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그녀의 주장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괴링이 워낙 악명 높은 인물이었기에 그의 아내가 그의 행위를 전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괴링 부부의 카리날 저택에서 발견된 수많은 강탈된 예술품들은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에미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특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현실은 차가운 수용소의 벽과 날카로운 신문관의 질문뿐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헤르만 괴링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밤 괴링은 청산가리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미는 남편의 죽음을 수용소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충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은 독일 사회 전반에 걸친 탈나치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치 정권과 연루된 모든 인물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에미 글링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요 가해자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2년 12월 그녀는 바이에른주의 한 법원에서 열린 탈나치화 재판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은 그녀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사치를 누렸고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남편의 범죄에 대해 무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들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재판 결과 에미 괴링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강제 노동형은 이미 그녀가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으로 대체되었지만 재산 몰수는 그녀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소유했던 귀금속, 고급 의류, 그리고 심지어 카리날 저택의 예술품들까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는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다큐멘터리도 놓치지 마세요. 재산 몰수는 에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남부 독일 바이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평범한 시민 이지아 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사회적 시선 또한 냉혹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독일 사회에서 그녀는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퍼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악명 높은 전범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려 노력했습니다. 1950년에 그녀는 자서전 나의 삶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을 정치적 희생자로 묘사하며 남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무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 헤르만 괴링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마치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과거의 특권을 누렸음을 기억했고 이제 와서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려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오히려 그녀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에미는 남편이 체포된 후 딸 에다 괴링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다는 어머니와 함께 사회적 낙인과 가난 속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미는 딸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미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녀는 뉴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했고 남편 괴링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결코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과 비극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에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난과 끊임없는 사회적 비난, 그리고 과거의 망령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이제 병약하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1973년 6월 에미 괴링은 70살의 나이로 서독 뮌헨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한 남자의 아내이자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그녀는 이름 없는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참석했을 뿐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잔혹한 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단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남편의 권력과 사치에 동조하며 그 혜택을 누렸고 나치 정권의 만행을 알면서도 침묵했기에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악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개인의 무지와 침묵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에미 괴링을 단순히 시대의 희생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공범의 그림자를 드리운 인물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에미 괴링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권력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악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저항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에미 퀘링의 이야기는 권력의 허무함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 속에서 시작되어 비극적인 고독으로 끝맺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경고합니다. 악이 평범해지는 순간 개인의 존엄성은 물론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쓰디쓴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잔혹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임을 말해줍니다.